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10,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선생님 이제 준비 다 되셨으면 바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챕터 10, 방금 교수님께서는 개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개별화라는 단어가 네, 저한테는 네, 개인적으로 좀 더 익숙해서 개별화 네. 학습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 영상입니다. 네, 그럼 읽겠습니다. 네, 개별화 학습의 중요성이 먼저 이제 이 챕터 시작과 함께 대두됩니다. 개별화 학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일제식 수업, 그런 획일적인 수업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일단 기억력, 그러니까 이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향상되고 또 이 영어로는 transfer라고 돼 있었는데 다른 분야로의 전이도 활발해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인 리더십이나 적응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요.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의 깊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끊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별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이제 개인화라고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맞춤형,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뭐 표현을 떠나서 이런 개별화 학습과 관련된 그 최초로 이야기된 그 어떤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아, 있나요? 네, 블룸은 한번 들었습니다. 네네. 교육학하는. 벤자민 블룸이라는 분이 아마 교육학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완전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그 미국하고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이 한참 그 우주선 관련돼서 막 경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제 그 시점에 그 소련이 먼저 그 우주선을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네, 네. 되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이제 생기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그때 막 커지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론이 지금 이 어, 우리가 지금 그 다루고 있는 개별화 학습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최초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완전 학습 이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밝혀낸 사실은 이제 실정적으로 밝혀낸 사실들은 학생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그 목표로 한 그 목표까지 달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는 딱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그 일정 기간에 그걸 마스터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지체 현상들이 계속 어떤 학생들한테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그 개별화라고 하는 개념들을 완전학습 이론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음,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갈게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절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의 그때의 개별화 수업은 어떻게 보면 숙련된 튜터의 면대면 개별화 학습 맞습니다. 이런 게 비용이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많이 활용을 못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맞습니다. 발전하면서 음, 1대1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 음, 멘토와 협력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음,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선생님 학반에 몇 명 정도 있죠? 저희 반은 좀 학생 수가 적어서 12명인데 아, 평균적으로는 12명까지 줄었나요? 아니요. 저희 작은 학교여가지고 아, 어,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반 그러니까 이제 학교 큰 학교 기준으로 한 반에 꽉 들어가면 저희가 7명까지 법적으로는 들어갑니다. 27명까지. 그 저 때만 하더라도 60명 정도였고, 그러니까 네. 60명 저 때는 한 정도였. 40명 정도였거든요. 그 저는 60명대인데 그때 교실 수가 부족해가지고 오전 오후반 나눈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는 학생 수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 충분한 시설이 이제 마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급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오후에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20명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12명이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나요?
따로 방과 후에 남아서 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그죠.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개별의 수업의 어떤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어떤 스킬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자료를 저희가 진단하고 그 음, 학생에게 맞는 뭐 음, 개별 항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음, 진단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자 정보를 저희가 만약에 저희 뇌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음,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뭐 수학 한 과목 안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분야가 잘 안 되고 어떤 분야는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다 나오는데 그걸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5학년이면은 네,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수업 받는 과목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수업 받는 과목이 지금 국수, 사과, 영에다가 음악, 음. 미술, 체육, 도덕, 실과 이렇게 총 10과목입니다. 와, 많네요. 영어까지 배우면.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이 과목이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이게 만약에 5개로 줄면은 가능해지나요? 아, 저희 수업 시수가 같다라고 치면 5개로 줄어든다. 근데 사실 지금도 전담생님들께서 한 3과목 정도 맡아주시고, 음악 음, 미술에는 그렇게 개별화 요소를 저희가 많이 반영하지 음,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한 음, 다섯 음, 과목 정도는 이제 제가 뭐 개별화 수업을 하고 있냐, 12명의 음. 학생을 상대로. 잘 예를 모르겠습니다. 들어 아직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수국만 우리가 개별화하겠다라는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한 네.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숫자가 대략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국영수만 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래도,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학기 초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학생에 대한 파악이 완료가 되면은 음. 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막 그 복잡한 내용은 없거든요. 시스템 이야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당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개별화 수업의 가장 좋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헬렌 켈러 를 네네네. 가르쳤던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사례. 그러니까 애니 설리반이 이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분을 사실은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학자의 레벨까지 올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네네. 그분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일반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공교육 체계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겠죠. 선생님이 그걸 감당하기 힘들 거니까. 이제 재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선생님의 의지와 노력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가능한 것 한다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체계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별화와 관련돼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용하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사실 그리고 개별화 수업을 하려면 저도 이 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진짜 거의 1대1에 가까운 수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돈을 들여서 수능할 때 튜터를 붙여주는 이제 개인 강사를 붙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러닝 환경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환경이 좋아진다들 한들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 이제 결국에는 학습에 관련된 비용이나 인력 수급의 문제를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 지금 디지털 환경을 넘어가는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하게 흉내 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대체제를 마련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적어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환경들을 우리가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개별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수업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 좀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적응형 학습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응형 학습 시스템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진정으로 숙달했는지 확인하고
미도달 목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적응형 학습이 개별화 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뭐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적응형 학습 시스템은 조금 더 실시간 학생들의 그런 실시간 학습 정보를 이제 개별화해서 이제 수업 뭐 요소를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정형학습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고 개별화 학습은 조금 더 폭넓게 뭐 실시간 정보와 학생들의 뭐 기존 경험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고려한 그런 개별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이어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그 이제 개별화 수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거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적응형 학습은 제가 그냥 듣기에는 그 이거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분산학습 환경을 넘어오면서 컴퓨터를 활용할 어떤 추천 음,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이런 개별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적응형 학습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형은 어댑티브라는 표현을 별도로 쓰지 않습니까? 네, 네. 퍼스널라이제이션, 뭐 어댑테이션 뭐 이렇게 섞어서 막 쓰는데 어댑테이션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문제의 순서와 빈도, 커리큘럼 진행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제를 하던 중에 개발화 학습을 위해서 여기에는 음, 이제 문제의 순서라고 돼 있는데 음, order of problems라고 하는 이걸 변경해야 된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문제의 음, 순서를 음, 변경하는 게 개별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음. 앞으로도 한 두어 번 정도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학습자의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통 그 이 컴퓨터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그래서 네, 혹시 그 교육학 이론의 스캐폴딩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계라고 네,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그 점프를 시켜줄 수 있는 도약대 같은 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통 규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적응학습에서 시스템이 보통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걸 단순히 어떤 문제를 계속 추천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이 친구가 이 부분을 해야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이라도 앞으로 당겨서 질문을 하게 해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그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건지를 미리 예측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음,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쉬운 문제를 좀 더 앞에 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조정을 아, 하기 위해서 오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이 친구가 이 정도의 어떤 난이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조금 더 특별하게 그 다른 순서를 좀 바꿔서라도 뒤에 있는 문제를 앞으로 당겨서 이 친구가 그걸 넘어가게 만들어서 그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그런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 계속 제가 뭘 관심 있는지를 내가 보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천 영상들을 계속 올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알고리즘들이 이런 학습 환경에서도 동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해야 할 항목으로는 뭐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라든지 튜토리얼 예시, 그리고 피드백 유형 등을 이야기했고 개별화를 위해 필요한 뭐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개인의 목표나 뭐 목표 지향성, 뭐 성격, 뭐 환경적 조건, 성취도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적응형 학습은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더 짧은 시간, 더 낮은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거 왜 하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소수긴 하지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데 선생님 그리고 교과서,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된 그런 환경에서만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생님의 역할들이 뭐 가르치는 역할보다 뭐 모듈레이터라든지 그리고 뭔가 컨설턴트 역할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는 그 컴퓨터가 지금 맞춤 학습 같은 그냥 적응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컴퓨터가 하게 만들고 뭔가 선생님들은 그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학생들이 뭔가 부족한지 뭐가 지금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로 전환이 되는 것이 향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이 물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목표나 지향점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AI 디지털 교과서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그 개별화 학습이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라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은 현재 관행의 한계입니다. 개별화 학습은 그 능력에 비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 관행 속에서 개발된 개별화 학습 시스템은 대개 특정하고 협소한 교육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표준적 개발이나 평가 및 보고 방법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학습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이 어렵고요. 이로 인해 학습자에게 교육 상황이 단절되고 일관성 없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에 더해서 교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음, 여러 군데 그러니까 학습 플랫폼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를 이제 통합하다 보면은 뭐 여기에 A 학습 플랫폼과 B 학습 플랫폼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음, 하나의 학습 플랫폼 위를 통합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음, 이런 음, 음, 것도 현재 관행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다음 이번에 그 AIDT 만들면서도 개발 비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돈 개발 많이 비용이 들어가죠. 들어가요.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넘어가면 될까요, 여기는? 네, 아닙니다. 여기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잘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각 그 교과서 업체들이 나름의 어떤 그 콘텐츠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 환경들을 만든다고 가정을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잘 돌아갈까요? 어떠세요? 국가 주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국가 주도로. 그래도 출판사가 만드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더 양질의 뭐 음, 개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하나하나 출판사가 만드는 건 일단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도 않고 음, 국가가 주도해서 많은 석학들의 그런 뭐 연구들을 총합해서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 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안 되길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개별화 수업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넘어가야 될 단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계속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보통 리미트라고 하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도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순서들이 보통 있는데, 예를 들어 수열을 모르는 친구가
미분을 맞닥뜨렸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친구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컴퓨터가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친구의 수준과 그리고 교육의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맞춰서 계속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역산해서 계속 물어보겠죠. 그래서 네, 어느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어떤 부분에 막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AIDT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근데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는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나는 수학은 필요 없어. 그냥 사탐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인문학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수학 쪽에서 계속 뭔가 이런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이걸 넘어가지 못했을 때 이 친구가 계속 그걸 넘어가지 못할 때 계속 시스템에서 그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알람을 줬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더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한 과목 한 과목과 관련돼 있는 맞춤형을 하느냐 아니면 커리큘럼 전체를 보고 하느냐 아니면은 평생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평생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한 맞춤형 학습이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그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맞춤형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개별 학습의 어떤 효과가 사실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 측면에서 우리가 AIDT가 어느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맞춤의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고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는 뒤쪽에 나오면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은 개별화 학습 설계입니다. 개별화 학습 접근 방식을 구현할 때는 학습의 어떤 측면이 개인별 차이에 영향을 받는지 고려함과 함께 개인별 차이에 따라 학습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음, 아래 하이 섹션에서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 보통 거의 적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화 네, 네.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게 어,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개별 학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은 AIDT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냥 엔지니어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적응형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에 따라 학습을 개별화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책에선 스태틱 데이터, 정적인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 학습자 특성이나 경험이 있습니다. 목표 지향성, 자기 효능감 같은 성격부터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메타인지 능력 등은 개별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건 이제 초중등 교육에만 국한한 이 글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학습자의 음, 직업이나 군 계급 등 사회적인 지표 또한 사전 정보가 많지 않을 때에는 개별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음.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기술 또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학습자의 어떤 그 환경,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네. 뭐 경제적인 수준,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학습자 성과 데이터입니다. 학습자 성과 데이터는 이전 시험 성적과 같은 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한 아마 사전 지식과 기술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시험 성적은 여타 활동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실시간 학습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학습자 성과 데이터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활용했을 때 효과가 크므로 데이터 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뭐 이 친구가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네. 어느 그 수준의 공교육을 받았는지 대학 이게 학사인지 석사인지 박사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그 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뭐 자격증 같은 것들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학습 성과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감각 기반 데이터입니다.
신체적 생리적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개별 학습 시스템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들에서 센서를 통해 정신 및 감정 상태를 감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치, 외부 환경, 시선의 방향, 동공 확장, 음성, 자세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센서의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 계측기를 활용해 타이핑의 속도라든지 반복적인 마우스 움직임을 통해 학습자 정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음. 요즘 뭐 어, 카메라나 센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만 활용해도 학습자를 관찰하는 게 사실은 되게 편해졌죠. 인공지능까지, 요즘 표정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솔루션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그 움직이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네.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일단 어태치 해놓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를 계속 관찰하는데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쓰고 있는 그 판서 화면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카메라가 계속 뭐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칸 아카데미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얼굴도 비춰줬다가 판서도 했다가 막 뭐 이러면 그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서 카메라가 계속 그 마치 카메라맨이 하나 있는 것처럼 움직여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개념의 어떤 기기들이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런 감각 기반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는 감각 기반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가 하는 개별 학습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나 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음,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집중하고 있나를 판단하는 건 이 감각 음. 기반 데이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컴퓨터도 이걸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흔한 이야기긴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그 교류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죠. 여기에서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그 여기에 이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그분들하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몸짓이나 표정으로 사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학생들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교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조그만 몸짓 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미세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아, 이 그렇죠. 네. 친구가 오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그동안 이게 축적돼 있는 그 친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웃는 친구가 오늘 표정이 좀 안 좋다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맨날 표정이 안 좋은데 오늘 좋았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변화의 추적 같은 것들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마치 선생님이 느끼는 그런 감각처럼 뭔가 신호를 포착해서 그 친구한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화상의 시스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그래서 10명 있다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그 1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딴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좀 딴짓하고 있는 친구들은 빨간색으로 배경색을 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기술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디지털 분산 환경 학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습자 경험 데이터입니다. 학습자 경험 데이터는 학습자가 보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해석해야 한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는데, 음, 뭐 학습 동영상을 이제 저희가 뭐 몇 퍼센트 다 봤다. 이런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 그때 얼마나 동영상 일시 중지했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AI 튜터에게 도움을 얼마나 요청해야 합니까? 이런 것. 음, 또 시험 음, 점수뿐만 아니라 뭐 제출하기 전에 내가 정답을 급하게 바꿨다든지
아니면 들였던 시간 이런 것들을 학습자 경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디오 어널리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간중간에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뒤로 백해서 리와인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스트 포워딩을 해서 앞으로 가서 뭔가 점프를 해버린다거나 하는 뭐 그런 어떤 인터랙션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뒤로 간다라는 뜻은 이 친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흥미롭다, 혹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점프를 한다는 뜻은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재미없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모을 수만 있다면 모을 수면 개인을 분석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리액션들을 모으면 어떤 컨텐츠의 인기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한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시간 정보들을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보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유튜버들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 부분을 주로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 때 네, 그런 걸 참조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비디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통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학습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비디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별도의 연구 자료를 본 적도 있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우리한테는 경험 데이터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보면.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외부 소스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교육활동 외적으로 획득되어지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뭐 학습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학습의 설계와 전달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 다음은 사람의 관찰과 개입입니다. 음, 자기 자신, 또래, 교수자, 상사 등 다양한 사람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컴퓨터가 하는 것인 만큼 초기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를 제어하고 조정하면서 더 좋은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네. 예. 마무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 통해 개별화 학습을 유용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문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건 어떤 데이터를 그 개별 학습을 위해서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뭔가 그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데이터의 어떤 소스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도 이 개별화와 관련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외부 소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도서관에 얼마나 자주 가는 친구인지 예를 들면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수업을 뭐 보충을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칸 아카데미라든지 우리가 이 플랫폼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추출하지 못하겠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 정보도 사실은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사람의 관찰과 개입이라고 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화상의 시스템에서 선생님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해준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딴짓하고 있다는 걸 옆에 또래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시스템에서 이것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다른 학습자의 집중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에서는 내가 노란색인지
아니면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 친구가 아, 지금 내가 빨간색 경고가 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주의 환기를 다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지금 종합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설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AIDT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누군가는 이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뭐 많지는 않지만 그 지금 데이터 규격과 관련된 표준 부분들을 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수님들이 그걸 정한 것들을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연구자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의 설계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나면 이 데이터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교과서 업체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 규격에 맞도록 데이터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설계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모으지 못하면 나중에 분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비용과 또 어떤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진단, 예측 및 개별화를 통해 죄송합니다. 진단, 예측 및 개별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숙달도 분석입니다.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는 정답률을 판단하거나 응답 속도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음, 하지만 숙달도 추정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뭐 평가를 볼 때 뭐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실수를 하는 음,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음, 고려하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또는 모르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는 선택지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음, 학습자가 자신의 숙달도를 확인하고 이거 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음, 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음, 학습자 모델을 개발해 숙달도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야 음, 합니다. 음.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이 좀 돼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네, 갈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상태랑 학습자 특성 분석입니다. 학습자 상태는 배고픔, 수면 부족 등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의미하고요. 학습자 특성은 목표 지향성 등 변화가 거의 없는 고정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음, 저는 사실 이게 데이터 수집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에 대해서 네. 분석에 관한 정보가 좀 많이 없었는데 굳이 네. 좀 한 문장 뽑아내자면 이들은 학습 의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석에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을 연상을 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그러면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고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적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경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개별화 수업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이렇게 움직이면 차 자체의 속도, 방향, 그리고 위치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일단 가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 학습자의 어떤 상태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표지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수업이 우리가 여기 마스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가기 위해서 가장의 최적의 어떤 방향을 내비게이션이 보통 안내를 하죠. 근데 그랬을 때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 GPS라고 하는 정보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이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을 통해서 이 친구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죠. 근데 그 안에는 이런 것도 고려되죠. 예를 들면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안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여기로 가는 게 좋겠다. 내일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날마다 또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같은 날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라는 건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 학습자의 상태, 학습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늘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1차선 도로로 가는 것보다는 2차선 도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들이 시스템에서 보통 그 분석할 때 이제 쓰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학습자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 어느 지점까지 가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길로 안내해 주는 이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학습자의 상태라든지 그 학습자의 어떤 숙달, 여기서 마스터리라고 표현했던 그 숙달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의 데이터로 계속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뭔가 뭐 운이 좋게 정답을 맞출 수도 있고 뭐 또 실수를 해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매번 뭐 길을 잘못 들었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시점에 실시간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맞춤형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대규모 학습자 데이터 집계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평균적인 시간이나 최적의 학습 인터페이스, 콘텐츠 전달 방식의 벤치마크를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개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뭔가 리액션을 해주고 추천해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방식, 어떤 식으로 그 운전을 했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가장 최적의 경로는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는 경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도달한 그 경험적인 데이터. 이제 음,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지컬한 관점에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경로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해줬다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어떤 몇 년간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수준까지 갈 때 어떤 경로를 가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면 자체가 향후에 추천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경험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도 이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축적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알고리즘의 어떤 최적화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챗GPT가 결국에는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잖아요. 그 음, 많은 자원들, CPU 그리고 그걸 보정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챗GPT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AIDT 시대를 맞아서 이제 데이터가 막 계속 몇 년간 계속 쌓이게 되면 이거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다른 어떤 그 세상을 교육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적응입니다. 시스템에서 적용할 적응의 종류는 여러 요소에 대한 수정이 포함됩니다. 먼저 미시적 수준입니다. 미시적 수준은 학습자의 행동에 따른 과제별 적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ITS에서 이미 미시적 수준의 적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잠시 멈출까요? 다음은 거시적 수준입니다. 컨텐츠 전반의 개인화에 중점을 두며 커리큘럼 내 교육 차실 순서 재배치 등을 포함합니다.
거시 음. 및 미시적 수준의 개별화는 일반적으로 단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합니다. 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타 수준입니다. 메타 수준은 서로 다른 커리큘럼 및 학습 시스템에 걸쳐 적용되는 적응입니다. 다수의 시스템 이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하나를 푼다. 그랬을 때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그걸 풀이를 이제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미시적 수준의 적용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거시적 수준이라는 거는 수학이라는 한 과목에서 네. 이제 이 친구가 어떤 목표를 통해서 그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들을 분석하고 여기서 이제 적응이라는 되게 좀 우리 감각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개별화인 거죠. 네. 네. 어댑테이션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걸 거시적이라고 한다. 메타라는 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수학은 관심 없어. 앞으로 수학할 일 없어. 라고 했던 친구한테는 더 이상 수학에 대해서는 뭔가 인공지능이 아예 제시를 안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사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훨씬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맞춤의 학습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미세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 친구가 지금 당장 궁금해하는 수학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고 이 친구가 그 장기간에 걸쳐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에 맞춰서 이 친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거시적 수준, 그리고 한다면 메타적 수준이라는 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친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달성하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DT는 사실은 메타 수준에서는 다루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DT를 하는데 메타 수준까지 하겠어라고 욕심을 내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목표 설정이 되게 불명확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적응의 종류에 맞춘 수준들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능이라는 것 체계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인교육 체계로 갈 거야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이제 여전히 수능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공교육 체계라고 하면 미시적 수준 혹은 거시적 정도의 수준에서 맞춤의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걸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좀 추진하는 네. AIDT는 어느 정도 메타 수준의 적응을 이 AIDT에 좀 투영하려고 하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예를 이제 들면 이게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저는 이제 이상적인 그 것들은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조 장관의 어떤 그 모토도 HT라고 예전부터 그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게 맞춰서 지금 AIDT를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실제로 들어가는 시스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스템에서 지금 어떤 학습자의 인생 설계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교과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교과 체계에 맞춰서 그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들을 지금 AIT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교과서 지금 AIDT 관련된 뭐 교육부 담당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 중심적이고 지식 중심적인 것들은 AIDT가 하고 선생님들은 정서적이구나.
개별학습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어, 그 방향을 맞추고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선생님들이 그 지금 교원 연수 엄청 받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그래서 여기서 거부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 스스로가 뭐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이 뭔가를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뭐 여러 교육청에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자꾸 그 AI 학습 플랫폼 안에 넣으려고 시도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네, 네, 얼마나 그러시겠죠. 실효적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생각을. 어쨌든 그런 시도들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게 그 단순히 마스터리, 그러니까 숙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개별화 수업을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서적인 까지 포함해서 봐야지 이 완벽한 어떤 그 맞춤형 환경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화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량화 시켜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게 그 정량화가 가능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우리가 이런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정량화를 하는 것들이 가능할지라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가 우리 안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학생들이 뭐 인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자질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능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오로지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은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건데 나머지는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어떤 학습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학생들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소프트 스킬이라든지 그러니까 태도 같은 거, 뭐 우리 보통 포시라고 해서 뭐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력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뭔가 어떤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이 있어요.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메타 네. 수준은 또한 특정 시스템 내에서 학습 활동을 보완하도록 하는 개별화 적용이다. 새로운 영역을 배우며 다른 교과나 영역에서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외부의 보완 자료를 시스템이 추천해 줄 수 있다. 또한 메타 적응은 여러 학습 시스템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 학습 생태계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 수준은 결국엔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떤 학습자가 학교에서만 수업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 친구가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 뭐 또래와의 어떤 교류 혹은 뭐 도서관에 가서 한다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체득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추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이라는 관점을 좀 벗어난 부분도 많고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훨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식도 사회가 진화는 하겠죠.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수업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목표여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좀 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을 쓴 ADL 이니시티브라고 하는 미군 국방성 산하의 기관은 미군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지금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훈련 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군사훈련이라는 게 특정 어떤 학교라든지 뭐 어떤 부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접하는 모든 군 생활 내부에 있는 모든 환경들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다 데이터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과감하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 공교육에서 이런 메타 수준을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음. 이거 훨씬 더 넓은 영역도 있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술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성이 높은 디지털 스토리지,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그다음 이제 공유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에 더불어서 뭐 1인 1기기, 지금 저희 교육청 쪽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1인 1기기 보급이 안 됐는데 AIDT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수업을 학생들이랑 태블릿 가지고 해보니까 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에서 음. 이야기한 데이터 수집, 센서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 웨어러블 센서도 필요할 것 같고, 이어폰, 강사용 전자칠판 등의 하드웨어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학교의 대부분 전자칠판들은 다 보급돼 있지 않나요? 저희는 올 여름에 바꿨거든요. 아, 그런가요? 뭐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설치가 네. 아직 안 된 곳도 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발도상국 쪽에 주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개별화 수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원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대1, 1인 1기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그 교육청 단위별로 아마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거는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려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어쨌든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재원이 부족한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교육과 관련된 자원을 어쨌든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서버라든지 뭐 그런 네트워크 환경, 소프트웨어 환경들이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그게 적당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자원 이런 것들은 부족한 건 없지만 이제 1인 1기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그런 걸 보급하기 힘들다고 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웨어러블 기기들을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정책들을 뭐 삼성이나 애플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고 뭐 지금 삼성도 그렇고 그 애플도 그렇지만 학생 할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조금 더 그 국가 단위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 개별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네트워크도 사실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게 와이파이 학생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 네. 12명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도 이 뭐 캔바라든지 학생들이 뭐 협업하는 여러 에듀테크 툴들이 음, 생각보다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지 네.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한 정책들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학교에서 와이파이만 생각하면 사실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처럼 5G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5G를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캔바 같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는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이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요금제에 보면 왓츠앱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음. 데이터 양과 상관없이 무제한을 쓸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은 무제한, 유튜브는 무제한을 쓸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 그 요금제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프라는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누군가는 고민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한 달에 뭐 3천 원만 주고 캔바와 관련돼 있는 걸 5G로 무조건 다 쓰자. 다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한다고 하면 학부가 3천 원을 안 쓸까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면 3천 원이 그렇게 많은 비용인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현장에서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엔지니어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선생님이 좋은 이런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셔서 교육청에다 그런 거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를 잘 활용을 하자. 통신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음, 학생들이 그런 걸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인데 방금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네,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아, 가지 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도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캔바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캔바를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는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이 있다고 치죠. 구글 드라이버 같은 경우. 이건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제가 글을 쓰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순간 그게 동기화되어서 내가 계속 작업들이 맞아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요. 학교 환경 같은 데서는. 특히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음. 네, 다음입니다. 다음 데이터입니다. 개인화 학습에는 당연하지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모델이 생성됩니다. 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가 항상 질 좋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가 현재 지금 학습자가 포함된 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만큼 모을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필수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데이터를 보통 21세기의 오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데이터가 무조건 쌓인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개비지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섞여 있거든요. 그걸 필터링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데이터와 쓸모 있는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그것들 필터링하는 그 과정 자체가 리파이너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기름을 이제 우리가 추출해내는 과정하고 비슷하게도 그런 공정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이 우리가 모이는 데이터를 그냥 원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모든 데이터 발생되는. 근데 그것들을 정제하는 과정들은 시설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잘 아직까지는 어, 합의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뽑아내야 경유도 뽑고 휘발유도 뽑고 뭐 아스팔트 찍기도 뽑고 뭐 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쓸모 있는 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그렇게 구분을 짓고 그 필터링 하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개별화 방식을 자동화하거나 특정 메커니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계 배포하기 전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학습자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때는 미완성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다양한 개별화 요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좀 이 책의 발행된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2021년도인가? 그때 이제 발행이 된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챗GPT가 없었어요. 아, 발표가 되기 전, 발표가 되기 전이었죠.
아까 머신러닝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그러니까 머신러닝 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머신러닝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썼던 시점이 챗GPT 같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보통 LLM이라고 하는 나오기 직전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머신러닝 보통 하고 뭐 보통 딥러닝 이렇게 구분해서 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이 딥러닝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분류를 하고 나중에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는데 어떤 패턴을 이제 찾는데 그 찾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이제 당연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챗GPT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쌓여진 데이터들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이런 LLM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모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꽤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데 의미 있는 그런 조건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입니다. 개별화 학습 시스템은 이해 관계자가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화 시스템의 진단 과정을 자연어로 제공하고 단순한 데이터 진단과 출력에서 나아가 학습자와 교수자가 모두 학습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계가 어떤 분석을 하지만 결국 표현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별학습과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이거 영어로 표현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설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explainability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찾았는데 그에 관련된 의미를 해석해 줄 때 이유를 사실은 기계학습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맹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너가 추천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도 이 친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안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네, 없이 그냥 그렇게 갔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적이거나 뭔가 어떤 어떤 분야에서 바이어스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맨날 자기 성향에 맞춰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 성향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면서 극단화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무조건 이런 기계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는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런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다음은 제어입니다. 학습자나 교수자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 시스템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제어가 시스템의 예측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인간과 기계가 더 나은 협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면 될 것 다음은 같습니다. 사용성입니다. 사용성이란 학습 시스템이나 도구가 얼마나 쉽게 이해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음. 학습자뿐 아니라 강사, 관리자, 그다음 개발하는 엔지니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개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인기를 끌었던 뭐 놀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그게 인기를 끌었던 뭐 산타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천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과학적이어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너무 쉽게 추천을 해주고, 이걸 납득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뒤에 보면 굉장히 아마 불완전한 알고리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뢰성 있는 인터페이스 사용 환경들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그걸 신뢰하고 사용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액세시빌리티라고 할 수도 있고 유시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저빌리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용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이것들도 학습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 듀오링고 같은 거 혹시 외국 학습할 때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듀오링고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어떤 방대한 분량의 어떤 학습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압도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사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사용성도 이런 맞춤형 환경에 있어서도 꼭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데이터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학습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개인화의 목적은 개인이 학습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개별 학습 시스템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시스템이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효과성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한 숙달 속도를 의미하며 그러니까 이제 학습 목표를 진짜 숙달했느냐, 개별화를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 플랫폼이 기존의 학습 형태보다 학습 동기를 증진하고 학습 지속률을 향상시키는 등 학습의 정의적인 측면에 기여했는가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비용과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등과 같은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시스템 설계를 하거나 만드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ADT를 어떤 개발하는 교과서 업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이 개별 학습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엔지니어 인터벤션을 하잖아요.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하게 개입해서 이 친구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도 저는 일종의 개입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단순하게 만약에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1시간 반짜리 동영상을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출석하는지 체크를 하면 제가 더 편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의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판단도 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시스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산타토이 이야기하고 놀이 이야기를 했지만 듀오링고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개입하느냐. 듀오링고가 좀 귀찮은 게 맨날 알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계속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도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기능성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건 효과성이죠. 이제 어떤 목표를
이 친구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들, 과정 설계, 그 안에 있는 학습 활동 설계,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평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하는 자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옛날에 저희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엉덩이 무거운 친구가 공부 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책상에 앉을 수 있는 그걸 견디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제 비용하고 운영, 근데 돈이 뭐 수억 대가 계속 들어간다. 이거는 학교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들을 최적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것들도 이 개별화 학습이라는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앞에 했던 얘기를 총 정리하고 있는데, 개인화는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화는 더 많은 학습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음, 학습 개인화의 잠재력은 개별 구성 요소, 컨텐츠나 평가 도구,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등과 학습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여 실현될 것이다. 연구자와 교육자들은 이제 막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라고 네, 하였습니다. 네, 좀 고생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지금 개인화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하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돼서 만들어진 이 공교육 학습 환경은 이 개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게 많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환경인데, 마침 우리가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고 디지털 환경이 좋아지면서 네트워크 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겁니다. 데이터도 있고, 뭐 데이터 수집도 있고, 그리고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대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NDT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좀 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들을 같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관련돼서 썼던 블로그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는 아닌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필명으로는 쑥갓 선생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영어가 스캇이기 때문에 쑥갓 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 아이들을 식물로 비유한다면 총괄 평가는 식물의 크기나 성장을 단순히 측정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정은 비교 분석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형성평가는 마치 식물에 물과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성평가라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실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이게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도
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 맞춤형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맞춤형 교육의 시초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벤자민 블룸으로 볼 수 있지만 페스탈로치 교육 철학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전학습 이론도 한국에 책이 좀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실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전학습이라는 것이 그 정말 그 맞춤형 실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실증적으로 표현한 부분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벤자민 블룸의 노력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그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이론적인 배경들도 좀 아주 가볍게 지금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저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그 플라토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196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더라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꽤 오래됐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 꽤 그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부터 컴퓨터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맞춤형 학습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이제 그것이 중간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고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이 꽃을 피면서 지금 맞춤형 학습도 같이 덩달아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런 그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한국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 어떤 형식,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뭐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찌됐든 그 큰 변화의 어떤 그 좀 전환점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이나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제 글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쨌든 이 준비하시느라고 그 수고 많으셨고 좀 잘 정리해 주신 덕분에 수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마무리 짓기 전에 질문이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네, 우리 다음 수업 있죠? 14차십니다. 네, 네. 그때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